우리 계속해서 8강 진행해 볼까요? 8강은 1-20페이지 3.2의 주요 입금 항목에 제가 전 시간까지 동그라미 6번 설명했죠? 동그라미 7번부터 설명할 차례네요. 우리는 지금 입금 항목에 세법전에 나와 있는 13개의 예시 더하기 14번째 기타,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입금 불산입이 아닌 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다 입금이다 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6번까지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인데 이거는 한참 후에 143페이지에서 후술하니까 지금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주 4번에 부연 설명이 있고요. 우리 주 4번의 부연 설명은 22페이지의 하단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이네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다와 어렵다는 동의어가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와 어렵다는 동의어입니다. 중요한 건 어렵죠. 중요한 건 어려운데 얘는 쉬우면서 중요하거든요.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 중요하니까 거의 이건 금밭이죠. 금밭. 이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우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인데 일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과연 저가로 매입하면 어떻게 기업회계와 세법은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일단은 기업회계는 저가 매입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세법도 일반적으로는 기업회계와 동일해서 저가 매입했으면 너 참 싸게 사왔구나,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특례, 바로 이게 특례인데 누구로부터? 특수관계인인 누구로부터? 법인은 안 돼요. 오직 개인만 돼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해야 돼요. 고정자산인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저가 매입은 그렇지 않고요. 오직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만 이게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대요. 저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입과 시가의 차액을 입금에 산입해줘야 합니다. 또 헷갈리세요? 우리는 지금 입금 산입의 8번째든가요? 8번째인가 7번째를 배우고 있잖아요. 몇 번째니 이게? 입금 산입의 8번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8번째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 입금 산입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사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보시면 시가 100의 자산을 저가인 30에 매입한 경우죠. 왜 이런 건 책이나 시험에 나와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가 100의 자산을 그냥 100에 사세요, 제발. 에? 제발 100원짜리를 100에 사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 시가 100을 30에 사오겠어요? 책에서나 나오지. 책에서나 나옵니다. 평소에 이런 경우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자, 시가 100의 자산을 저가 30에 매입하면 잘 보세요. 토지 등의 일반적인 자산이든 지금 배우고 있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든 기업회계는 흔들림이 없어요. 100원짜리를 30원에 사오면 그냥 현금 30 나갔으니까 이 토지도 30을 잡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무리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기업회계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 30원 나갔으니까 유가증권을 30원으로 인정을 하죠. 자, 근데 세법은 어떻다고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반드시 뭘로 잡아야 한다? 시가로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기업회계와 세법은 같아요. 동일해요. 동일. 이때는 동일해서 보면 토지 30에 현금 30 잡은 것처럼 얘도 토지 30에 현금 30을 잡으니까 둘 사이는 간접적으로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려고 제가 이걸 써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써왔는데 처음부터 요것만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일부러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직 뭐만 문제가 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만큼 문제가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습니다.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온 거죠? 100원짜리를 30원에 사왔어요. 기업회계는 그게 케이스 1이든 케이스 2이든 그냥 무조건 30원 잡고 끝냅니다. 세법은 케이스 1은 30원 잡고 끝내는데 케이스 2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한데 이때는 무조건 시가대로 잡습니다. 시가대로.
30원이 아니라 시가대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뭐가 부족해요? 소위 왁구가 안 맞죠? 요걸 취득이익처럼 잡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여러분, 제가 십몇 년 동안 회계사 공부도 하고 회계사 생활하면서 처분이익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분이익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혹시 취득이익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그쵸? 여러분, 세법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취득이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70원을 잡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는 무조건 살 때부터 뭘 잡는다? 30원에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가를 잡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대변에 뭐를 잡더라? 무슨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을 70원 잡아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입금 산입에 왜 유가증권은 30만 잡았냐? 우리는 100을 잡아야 한다. 자산을 70만큼 증가시켜야 하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는 유보를 해줍니다. 이거 결론을 보죠? 결론은 우리 여덟 번째인 입금 항목의 8번째를 배우는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살 때부터 저가 매입 그대로 잡는다, 아니면 시가 잡는다? 시가를 잡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금 얼마 잡는다? 70원 잡는다는 거를 8번째 입금 항목으로 배운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왜 다른 자산은 다 기업회계이든 세법이든 다 다른 자산은 다 괜찮은데 왜 오직 유가증권은 아무리 헐값에 사봐도 사자마자 시가를 잡아야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설명드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자, 왜 그랬냐면 예전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A사예요. A사에 예를 들어 김 회장이 있다고 칠까요? 김 회장이 있다고 치죠. 이 김 회장이 한마디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돌아가시려고 하나 봐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 김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자기의 모든 부를 그냥 이전해줘 버리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 이거죠. 상속세나 증여세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처럼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100% 주주로 있는 A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A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A사의 자신의 주식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헐값으로 넘겨요. 헐값으로 넘깁니다.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공짜로 주면 뭐든지 증여세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공짜로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인데 1원에 헐값에 넘겨버려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나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원에 샀다라고 인정되면 그냥 산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산 금액 그대로. 100원짜리를 저가 1원에 샀어도 1원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세법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만 아니면, 주식만 아니면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자동차는 싸게 샀으면 싼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주식만큼은 100원짜리를 1원에 헐값에 넘겨버리고 바로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이렇게 법인 쪽으로 일부러 헐값에 넘김으로써 아들이 100% 주주로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식은 누가 가져간 거죠? 아들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법인으로 만들어버리면 헐값에 넘긴 것을 과세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해서 A사, 내가 특수관계인 누굽니까? 여기 아버지 김 회장 특수관계인 개인이잖아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뭐를 저가로 살 때만 문제다? 유가증권을 저가로 살 때만큼은 그 경영권 같은 걸 넘기기 위한 편법이 아니었느냐? 100원에, 니네가 여기서 100원에 사와야 하는데 헐값인 1원에 사왔으니까 그건 편법으로서 지금 사자마자 취득이익이 얼마 나온다? 99원이 나와서 A사 과세해버리겠다. A사 과세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누구 과세하겠다는 소리니까요. 여기 아들이 100% 주주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과세하겠다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제가 1분 동안 설명한다고 했는데 1분이 넘어버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이거 책에는 가끔씩 취지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헷갈리라고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라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동차 아니면 건물 아니면 부동산 이런 유가증권이 아닌 게 나온 적도 시험에 있고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이 아니라 고가 매입이라고 여러분 헷갈리게 시험에 나온 적도 많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 4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무엇을, 유가증권을 어떻게 사야만, 저가로 사야만, 기업에게는 그게 토지든 유가증권이든 무조건 30원 저가로 인정되지만 세법은 무조건 시가로 100원 인정된다. 도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30 그냥 저가 인정하는데 오직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살 때만큼은 무조건 시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원튼 원하지 않든 취득할 때부터 이익이 70이 나온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아니고 막 법인으로 장난치는 문제도 나오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뭐 저가매에 파는 장난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는 안 까먹게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래, 질문 잘했다. 기다렸습니다. 이거를 외우는 앞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민망한데요. 여러분 이거 다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게 제가 앞글자 하나 따드리죠. 실은 이 앞글자는 제가 약 14, 15년 전에 수험생일 때 그때 강사님이나 교수님들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앞글자를 따야겠구나 해서 제가 딴 앞글자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비법을 방지해 드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앞글자 따느냐? 말 그대로 특계유저예요. 특법 유저 안 돼요. 특계 부동산이나 고정자산 저가 안 돼요. 특계유 고가 매입도 안 돼요. 오직 특계유저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앞글자를 따느냐? 민망한데. 이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약 10몇 년 전에 수험생일 때 제가 또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 안암병원이라고 안암동 고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이렇게 정문 길 건너편에 아주 또 괜찮기로 소문난 멍멍이탕 아시죠? 멍멍이탕 그런 집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먹는 사람 아닌 거 알죠? 먹는 사람 아닌데 이제 우연히 이것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고시반에서 공부 오래 하신 이런 선배 형들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 성종아 우리 오늘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뭐 몸보신 하러 가자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딱 갔는데 뭐 이렇게 되게 생소한 풍경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멍멍이탕 집에. 근데 이제 같이 간 선배 형들은 자주 온 눈치예요. 이분들이 상당히 뭐 자주 즐겨 먹나 봐요. 몸이 좀 허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분들은 특자를 먹더라고요. 특자, 큰 거 특자. 내가 그때 보고 저 형들은 특개를 먹는 유저구나. 죄송합니다. 매우 썰렁하죠. 특개를 먹는 유저다. 저 사람들은 그냥 유저가 아니라 특개 유저다. 여러분 썰러가면 한순간 여러분들이 이 특계 유저를 외우시는 순간 합격의 길로 인도가 됩니다. 무조건 특계 유저는 좀 암기해 주세요. 저한테 강의 들은 학생들이 저의 이제 뭐 강의 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메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뭐 강의가 어땠다는데 이 말을 잊지 않더군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특계 유저만 기억 남습니다. 자, 제가 잠깐 좀 웃긴 소리 했지만 무조건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계 유저는 꼭 기억하세요. 사자마자 시가를 잡아야 하니까 입금 산입이 된대더라.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동그라미 9번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입금의 예시 중에 9번째고 요거는 주 5번에서 후술. 그 다음에 10번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은 36페이지 후술이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한참 후인 152페이지 후술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에 간주임대료는 좀 이따 후술 27페이지 2번 챕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의 의제배당부 28페이지 2번 챕터 안에서 후술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4번을 보시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세법전인데 여기까지 13개를 입금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즉 순자산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계정 중에 이런 13개를 보여드렸는데 저 이제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세법전이 힘들다면서 갑자기 동그라미 4번에 기타의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13개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시면 자 이자 수익 위에 13개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우리 재무회계 손익계산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계정이거든요. 배당금 수익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험차액 이거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 이건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보험차액, 손해배상금 등 1번부터 13번 사이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1. 순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입금 배우고 있으니까 증가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 이게 이따가 배울 입금불산이 15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죠. 입금불산이 15개에 들어가 버리면
걔네들은 이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입금불산입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면 그냥 무조건 입금과세 하겠다. 즉 위에 있는 13개는 사례에 불과하고, 여기 열거되지 않은 이자, 배당 등도 우리가 나중에 입금불산입으로 배우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세금부터 내고 보라. 자, 무조건 여러분 세법 초반에 흔들리시고 어려우면 지금 배우고 있는 규정이 납세자인다, 즉 삼성전자 세무팀장, 세무직원인 나한테 유리한 말인지 불리한 말인지 따져보셔야 하는데, 이 입금은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니 무조건 불리하다. 가산조정은 무조건 불리하다. 세금 내란 소리니까 우리한테는 차감조정이 유리하다. 여기까지 가산조정의 14개를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주 5번 아직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주 5번 설명하고 문제 하나 풀고 3.3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인데 제가 여러분 헷갈릴까봐 동업자 입장이다 라고 이미 써놨네요. 자, 이거는 동업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얘기 했죠? 그림에 클릭마크 되어 있는 게 나라고, 그래. 이런 말 했나요? 그림에 클릭마크 되어 있는 게 나예요. 우리 스마트 세법을 잘 보시면 이렇게 클릭마크가 되어 있는 게 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예전에 제가 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학생 많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과연 동업기업인가 동업자인가 이런 거 진짜 헷갈렸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나는 동업자입니다. 여러분 동업기업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몇몇 사람이 출자해가지고 쉽게 간단히 만든 회사들을 동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전형적인 동업기업이 바로 회계법인,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 세무법인 이런 것들이 동업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유한회사라고도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법 배우셨어요? 상법 보시면 5개의 회사의 뭐 구조가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상법도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오잖아요.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 우리나라 회사의 거의 97, 8%는 주식회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한회사, 뭐 한명회사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규정도 그렇게 썩 중요한 규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은 드립니다. 동업기업 대표적인 게 회계법인이라니까요. 이번에 S회계법인 대충 어딘지는 아시겠죠? 3일회계법인이 소득을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3일회계법인한테 과세한다 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회계법인 같은 것도 그냥 회계사 몇 명이 모여있는 인적인 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3일회계법인은 실체가 있죠. 용산구 한강로에 있어요. 예전 국제센터 빌딩, 지금은 LS 빌딩이라고 해서 그 28층짜리인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는 28층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썼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쓰는 비중이. 요새는 3분의 2까지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실체가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동업기업의 실체가 없다고 보느냐? 인적인 집합의 효과가 아주 커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요. 회계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계사 아니에요? 거기에 기계장치가 있겠어요? 건물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인적인 단체의 모임을 동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하다 보면 거의 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식회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유한회사 등의 인적 그 동업기업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자, 거기 동업기업 안에는 동업자라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파트너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업자. 동업자가 너랑 나랑 동업한다라고 해서 동업자의 개념도 있지만, 기업회계라 즉 회계나 세법에서의 동업자는 이 동업자들끼리 얼마씩 출자해가지고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영어로 하면 파트너, 이걸 동업자라고 하죠. 협업한다 해서 그 동업 말고요. 이게 우리가 서로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파트너 형식으로, 우리 보면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 상무라고 해서, 뭐 유상무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3명의 출자자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3일회계법인은 파트너가 약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할 때 150명이었거든요. 3,000명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3일회계법인에 대충 3,000여 회계사 중에 약 150명 정도의 파트너인데, 여기 이 사람의 김상무 법인이 40%, 이상무가 30%, 유상무가 30%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이번에 S회계법인이 100억을 벌면 얘네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적 집단인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업기업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과세하지 않냐면, 이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가 자신의 직원들, 그러니까 회계사들,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월급제기 회계사들 월급 주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층에 대한 뭐 월세 같은 거 다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억이 남았으면 그 100억을 4대 3대 3인 40억대, 30억대, 30억으로 나눠갖게 이렇게 배분이 돼 있고요. 그러면 40억 나눠 가졌으니까 김상무가 입금으로 세금 내시면 되고, 이상무가
30억 입금으로 세금 내면 되고 유상무가 30억 입금으로 세금 내면 됩니다. 즉 껍데기에 불과한 이 동업기업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과세를 당하는데 즉 저 제목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누구 입장의 단어다? 누구 입장? 동업자 입장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번 달에 법인세를 배우기 때문에 김상무가 개인이 아니라 그 회계법인 안에 김상무 법인 형태로 이상무 법인 형태로 유상무 법인 형태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동업자인 법인이 동업기업으로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손익분배비율대로 여기 있죠. 지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지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대로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입금으로 보고 배분받은 결손금도 있으면 그것도 송금으로 본다고 돼 있죠. 만약에 이번에 S회계법인이 마이너스 100억의 결손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 결손도 4대 3대 3으로 마이너스 40억,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30억으로 이 마이너스도 배분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배분받으면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플러스를 배분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마이너스 난 건 가슴 아프지만 마이너스를 배분받으면 그만큼 또 세금을 안 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 입장에서 입금이고요. 혹시나 결손금이 나서 결손금을 배분받으면 송금이 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실무에서 이 동업기업이나 동업자를 보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즉 로펌이나 아니면 세무법인 같은 경우만 있는 규정이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규정이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 뭐 크게 수업 목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4개의 입금 항목을 배웠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좀 문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 바로 좀 이따 배울 3.3에 입금 불산입까지 배워야 좀 문제가 나올 만한 문제가 있지, 아직 이 입금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배우는데도 되게 머리 아팠잖아요. 근데 입금만 나오진 않고 좀 이따가 우리 3.3을 끝내면 제가 또 몇 문제 더 풀어드릴 텐데, 과거 시험 문제는 이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한 문제에 짬뽕해서 나온 문제들이 더 많지, 지금까지 배웠던 입금만 물어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객관시세법에 63페이지에 있고 CTA 2013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우리 소위 IFRS라고 하죠.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추회인은 11기 사업연도에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여 11기 말 장부가액의 10억 원짜리 토지를 12억 원으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래독이고 지금 세법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사례에서 정확히 다뤄드렸으니까. 자, 기업회계. 토지를 10억짜리를 얼마로 올렸어요? 12억으로 올렸죠? 그러면서 이쪽에 보시다시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거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예요? 자본거래로서 이렇게 2억을 올렸죠. 자, 세법은 회계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세법은 회계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냐면 세법은 무슨 법이니까? 세법은 양반이야, 양반. 비가 온다고 막 뛰어가지 않아요. 뒷짐을 딱 쥐고 천천히 하고 걸어가는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 세법은 양반입니다. 즉 얘가 원가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닌데요? 아까 무슨 입금에 몇 번째야, 뭐 6번째인가 7번째에서 배웠는데요. 그거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만 세법에서 인정된다면서요. 이 IFRS는 이게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이건 좀 법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에 불과하니까 없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세무조정. 자, 얘와 흰색과 노란색 아무리 봐도 손익이 적정이다, 손익 왜곡이다.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이 XXX 세 개는 우리가 봉사가 아니란 손익 안 건든다는 거 누구도 알 수 있으니까, 흰색과 노란색은 손익이 적정이니까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을 원래 해줄 필요가 없다. 단 보니까 뭐가 왜곡되어 있다? 자산부채가 왜곡되어 있다. 흰색의 자산 어디 있다? 요 자산 여기 있다. 노란색의 자산 어디 있다? 자산 없다. 즉 흰색과 노란색 사이에 자산 부채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조정이라고 부른다. 자, 이중조정은 반드시 뭐부터 해주는 게 낫다? 자산, 손익적정 자산 왜곡일 때 해주는 거고, 뭐부터 해준다? 1, A라고 했죠, A. 자산 부채부터 조정해 주시고, B,
A에 대한 반대 조정해준다. 제가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너 자산 왜 괜히 올렸니? 자산을 감소시켜 하니까 이것도 제가 무조건 좀 암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유보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리는 차감을 한 소리예요? 가산을 한 소리예요? 자, 빨리 소리내서 얘기해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이에요? 가산이에요? 가산이 아닌 차감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겠어요?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 써야겠죠? 뭐라고 써놨나? 얘는 송금산입 써놨네요. 같은 말이지만 입금불산입 아니면 송금산입 써야 돼요. 차감조정. 송금산입에 토지에 2억의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얘 반대조정. 송금산입으로 원래 손익이 같았는데 내가 자산부채에 맞춘답시고 송금산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다시 위로 딱 쳐올려야 다시 손익이 맡아질 테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조정. 입금산입이고 이제 건들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기타 포손. 기타 포괄손익 무계액 2억의 소득 처분은 뭐 해야 합니까?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기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설명을 2번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사례에서도 한번 설명했고 이 문제에서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못 따라왔으면 과감하게 빨리 X 다 드세요. 창을 닫으시고 1강부터 다시 보세요. 1강부터. 제가 지금 1강부터 배운 걸 요 짧은 문제에서 여러 개 써먹었잖아요. 뭐 가산 조정해야 하느냐, 차감 조정해야 하느냐. 가산 조정은 유보를 해야 한다. 즉 자산 증가, 부채 감소를 해야 한다. 차감 조정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를 해야 한다. 이거 마이너스 유보다. 이런 말을 지금 이 문제에서 했는데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저 나름대로 되게 쉽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1.5배속, 뭐 2배속으로 보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천천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지금까지 이거 다 따라오셔야 하거든요. 이거 처음 설명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빨리 과감하게 X 창을 닫으시고 1강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이런 말 계속 할 거거든요.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유보다.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보다. 제발 저랑 약속 지키세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세법이 아무리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가 선행되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뒤에 강의를 따라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X표 누르시고 지금 1강부터 다시 공부하시고요. 앞으로라도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뭐 외웠는데 까먹은 건 어쩌겠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인지라 망각의 동물이라 외운 거 까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라도 무조건 외우시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입금의 14개 항목을 마치고요. 이제부터 입금불산입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불산입이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같이 다룬 문제가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주요 입금불산입 항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1점의 입금불산입 항목에 열 건데요. 무려 15개가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법은 제가 국고주의적 관점 좋아한다고 했죠. 국고주의적 관점. 이런 말도 한 거 기억나는데 국고주의적 관점은 뭐를 살찌우는 관점이다? 국가의 금고를 살찌우는 관점이다. 국가의 금고를 살찌우려니까 세법은 웬만하면 세금을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걷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법 규정에는 가산 조정이 많다, 차감 조정이 많다. 가산 조정, 즉 입금 항목하고 송금불산의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대더라. 그래서 제가 차감 항목인 송금 항목하고 입금불산의 항목은 거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로 입금불산의 항목은 기업회계가 결산하면서 세금 내겠다고 입금 잡았던 거예요, 안 잡았던 거예요? 잡았던 것을 굳이 세법이 너는 입금 아니니까 세금 내지 마라고 해서 빼주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업회계가 세금 내겠다고 이만큼 수익 올려놨는데 갑자기 세법이 너 수익 아니니까 세금 내지 마라고 해서 입금불산입으로 이렇게 낮추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입금불산의 항목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무려 15개나 있네요. 좀 유치한 단순 비교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입금 항목은 고작 14개인데 입금불산의 항목은 오히려 하나가 더 많잖아요. 15개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말만 15개지 엄청 허수가 많거든요. 왜 허수가 많냐면 자 다시 23페이지와 24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23페이지의 왼쪽 세로에 양가로 1번에 자본거래라고 해서 제가 6개를 묶어놨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24페이지 역시나 양가로 2번에 손익거래라고 해서 제가 8개를 묶어놨고요. 마지막에 양가로 3번 부채라고 해서 1개가 있는데 앞장에 있는 양가로 1번의 자본거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전자처럼 기업체가 평소에 자본거래가 많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거래가 무려 6개나 차지해서 우와, 입금불상이 참 많구나, 납세자한테 참 유리하겠네, 세금 안 내니까 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자본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나 동그라미 1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지금 막 20년, 30년 된 회사도 처음 한 번 주식 발행하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주식을 발행한 적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년 전에 회사 설립할 때 한 번 나왔거나 아니면 그때마저도 액면으로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게 전형적인 15개 안에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막 1개, 2개, 3개, 4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자본거래는요, 수험 목적으로만 약간 중요한 거 1~2개 아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매우 미미하거나 뭐 50년은 너무했구나, 한 5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매우 레어 아이템, 희귀한 그런 규정들 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게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제가 19페이지에서 전수를 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나중에 19페이지 가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의 감작 차익도 자기 주식 소각이익하고 아주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20페이지 전수를 한 셈이고요. 동그라미 3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여기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동그라미 4번의 합병 차익, 동그라미 5번의 분할 차익은 지금은 꿈도 꾸지 마세요. 법인세 종강하는 15절쯤 한참 뒤로 가시면 그때 설명드리니까 지금은 뭔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도 입금불사의 항목인데 요거는 주 2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직 우리가 의제배당을 안 배웠으니까 역시 조금 참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1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및 이전 차익, 주 2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요 2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주 1번은 매우 중요하지 않고요. 주 2번은 20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12년이든가 상법이 개정되면서 요새 약간 부각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주 1번, 주 2번 둘 다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주 1번부터 설명드리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인데 이거 상법 규정입니다. 상법 규정. 상법 규정이에요. 상법 규정이고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인가? 2002년, 3년 그때 언제 처음 생긴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이 뭔지는 나중에 상법 시간에 공부하세요. 상법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입금불산의 항목이래요. 이런 걸 자본거래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입금불산의 항목이거든요. 자본거래. 손익거래가 아니라고요. 자본거래니까요. 제가 왜 자본거래가 입금불산입인지는 지난 시간인가 왜 9월 19일 날인가 12월 30날 거의 막판에 회사 설립하고 뭐 2, 3일 동안 아무 활동 없다가 12월 31일 날 결산해버리면 자본만 증가했다고 해서 뭐 입금으로 세금 내라고 하는 거 무리 아니냐면서 왜 제가 자본거래가 입금불산입인지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나네요, 이번에는. 이게 난데 법이 A라고 해서 얘가 완전 모회사예요. 나는 법인 B 얘를 갖고 싶어요. 법인 B를 갖고 싶어요. 얘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 거래가 끝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별개 회사인데 이 거래가 끝나면 나는 완전 모회사가 되고 싶고요. 완전 자회사가 되렵니다. 완전 자회사, 완전 모회사는 100%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깡패가 아니니 법인 B한테 야, 너 일로 와. 오늘부터 내가 너 가질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B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법인 B의 주주를 만납니다. 법인 B의 주주를 만나서 야, 너가 법인 B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며 너의 주주를 다 오늘 나한테 넘겨. 내가 오늘부터 법인 A인데 법인 B의 주주가 되려고 해서 B법인의 주식을 법인 B의 주주로부터 다 이전받습니다. 자, 법인 B는 예를 들어서요. 자산이
250원이요. 부채가 예를 들어서 120원인 회사랍니다. 이 회사 자산 빼기 부채를 하면 소위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죠. 순자산이 130원인 회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법인 B를 바로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주주한테 130원짜리 회사를 사오면서 대가를 줍니다. 대가로 신주도 발행하고 현금도 주고 자기 주식도 이렇게 뭐 30원 주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사오는 거예요. 자, 법인 A 입장입니다. 법인 B 입장도 아니고 법인 B의 주주도 아니고 법인 A 입장에서 회계 처리는 확실한 건 새로운 주식이 얼마가 들어와요. 130원이 들어가고 확실한 건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40원이 나가죠. 이건 그냥 거래의 조건이었거든요. 우리 40원 주기로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 문제에 그냥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도 이번에 자기 주식 얼마짜리 줍니까? 30원 줬고요. 그러면 이제 액면 한 주, 액면 한 주. 여기 신주도 발행했잖아요. 액면 한 주인 50원도 늘죠. 결론적으로 130원짜리 회사 사오면서 얼마만 줬습니까? 120원만 줬습니다. 한마디로 10원은 뭐냐면 자본금, 즉 주식 한 주 발행할 때 소위 끼워넣기, 예? 소위 끼워넣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본금 한 주 발행할 때 끼워넣기는 뭐라고 부르죠? 주발초라고 부르는데 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을 교환하면서 즉 이 주식 교환하고 내가 새로운 주식 주면서 주식을 교환한다고 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해서 주발초와 약간 다른 계정을 잡습니다. 아마 일반 재무회계 즉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상법에서 나오는 규정이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은 3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자, 우리 회계학 세법에서는 뭐만 아시면 되죠? 좌우지가 얘가 성격이 뭐랑 같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즉 주발차하고 같으니까 얘가 입금불산입니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고 하고요. 이전 차익은 뭐냐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거래를 하면 그건 이전 차익이고요. 기존에 있던 회사와 이런 행위를 하면 그거는 교환 차익인데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의 구분의 실익은 전혀 없으니까 두 개는 그냥 같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입금불산입니다. 성격이 뭐랑 같으니까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면서 왁구 맞추는 10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발초랑 같더라.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주 2번입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인데요. 야, 이거는 정말 2012년인 걸로 기억나는데 2012년에 세법이 아닌 상법이 바뀌면서 파생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회계학을 몇 년 동안 공부했고 회계사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2012년에 파격적으로 상법이 바뀔 줄 몰랐어요. 이거는 상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재무회계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2012년 이후에 공부 시작했죠. 다들 뭐 공부한 지 5년 되셨어요? 뭐 그런 분 별로 없죠. 저는 5년 만에 붙었지만 5년 동안 세법 개론 강의 들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 올해 아니면 작년에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에 이 상법 개정된 걸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더라도 이게 다 재무회계책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세법책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공부하던 10여 년 전만 해도 회사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만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근데 2012년부터는 자본준비금이 있어도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 자본 대충 공부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자본 공부 한번 하고 오는 걸 추천해 드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법인세 초반에는 이 자본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회계원리 중급회계에서 자본을 대충 공부하고 온다는 거 아니면 제대로 공부하고 왔어도 지금 다 까먹었다는 거. 제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본 챕터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본에 보면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아까 나왔던 기타 포괄손익 2개, 그 다음에 자기주식, 마이너스 자본인 자본조정 같은 거 있어요.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중요하니까. 예전에는 그 중에 이익잉여금이 있어야만 배당을 줬는데 요새는 자본잉여금을 가지고도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본잉여금에도
자본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주발초 같은 건데 그런 걸로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회사는 적립된 자본 준비금,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같은 걸 자본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 및 이익 준비금, 얘도 자본 준비금을 포함시키니까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거는 세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중요해도 세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격일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대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혁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는 이익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데 요새는 이익 없이도 자본준비금으로도 이제 충분히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그 실질이 주주가 예전에 지가 낸 돈을 가져가는 거에 불과하대요. 주주가 자기가 불입한 자본의 환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입금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낸 돈 다시 받아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앞으로 나는 삼성전자, 내가 누군가 투자했으면 삼성물산이라고 할 거예요. 법인세 종강할 때까지. 나는 삼성전자, 내가 누구 투자했으면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삼성물산은 레미안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물산은 건설사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물산, 그러니까 그 상사사업본부란 게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요. 너무 실무적이니까 앞으로 제 강의에 나는 삼성전자, 내가 투자한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아빠고 얘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그렇게 그 지분이 얽혀있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 만드는 곳. 참고로 나를 뭐라고 하냐면 법인주주라고 불러요. 저 이것도 앞으로 좀 저랑 약속해요. 저를 앞으로 법인주주라고 부르고요. 내가 투자한 우리 아들을 피투자회사라고 부릅니다. 저 예전에 공부할 때요. 주주하면 무조건 개인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왜 주주가 무조건 개인이라는 거 오해하시죠? 주주하면 무조건 개인만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주주도 아주 많으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에벌레랜드 아시죠? 에벌레랜드. 저기 용인 가면 에벌레들이 막 창고라고 있다는 그 에벌레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 이게 삼성전자의 법인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발 좀 우리 순진한 생각은 버립시다. 주주는 개인이다, 법인이다? 둘 다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법인세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삼성물산의 법인주주고 삼성물산은 피투자회사라고 부른다. 오늘 이렇게 약속해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나는 삼성전자, 피투자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저기요, 제가 예전에 얘를 투자했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오늘 나한테 형님, 제가 오늘은 자본준비금 좀 남았으니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회계처리. 얘가 지금 이번에 현금을 450원을 나한테 줘요. 나한테 450원 주는데 뭐를 없애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없애요. 예전에는 저는 이것만 없애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공부할 때는 이익잉여금만 없애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없앨 수 있고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없앨 수 있어요. 뭐 이런 규정이 다 생겼다니까요. 2012년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얼마가 들어옵니까? 450원이 들어오죠. 자, 그 450원이 뭐뭐뭐로 들어왔나 보세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100원하고 자본준비금 아닌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감액한 150원하고 전통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감액한 진짜 배당 이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배운 것처럼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중에서 뭐를 감액하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인 얼마는 이 100원은 입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또 읽어야 돼?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그 실질이 주주, 빨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삼성물산이에요. 주주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나잖아요, 나. 삼성전자인 내가 과거에 불입한 돈이 바로 주발초거든요. 뭔 소린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한 3년 전에 야 삼성물산아 내가 오늘부터 너의 주주가 되고 싶다. 한 주 얼마면 사니? 형님 제가요 액면이 500원인데요. 지금 좀 잘 나가가지고 시가가 600원이니까 600원 주세요. 그러면 3년 전에 삼성물산이 100원에 뭐가 생겼겠어요? 주발초 생겼죠? 그러니까 이 주발초는 삼성전자 지가 불입한 돈의 환급을 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500원만 줬으면 되는데 600원 준 거, 즉 100원 남았던 것을 얘가 다시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돌려받으니까 요거는 그 배당으로 보지 않고 세금으로 굳이 내실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배우신 규정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규정인가요? 불리한 규정인가요? 당연히 유리한 규정인 거예요. 입금불산입은 좋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머리를 절대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법을 공부할 때 너무 세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바보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이건 생소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배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배웠겠어? 맨날 연예뉴스나 보고 왜 이태임한테 예원도 같이 막말을 했을까? 이런 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솔직히 여러분도 지금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니까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지금 도서관에서 만약에 공부하고 있다면 도서관 옆자리 친구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잠깐 앉아있는 그놈 걔네들은 이런 거 안 배운다?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처음 배우니까 생소할 뿐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가 돼서 이런 걸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써먹는 사람도 있고 안 써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2년에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 이렇게 주발초를 없애면서 막 주식을 배당을 준 회사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주발초 없애면서 배당 주면 삼성전자인 형님 입장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니까요. 입금불산에 배웠으니까. 여기까지가 23페이지 6가지의 자본거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미 전술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주 1번과 주 2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부터는 2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손익거래의 7번부터 15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습 잘하세요. 천천히 복습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